네, 정부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네, 한편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차 추경이 이뤄진다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내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데요.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큰 것만 골라서 19번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번이 20번째 대책이 되는데 이번 20번째 대책은 그동안 3년 동안 내어놨던 이 19번 대책과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같지만 네. 그동안의 정책들은 수요를 억제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사려는 사람의 대출을 막는다든지 네. 또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서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요 감소에 의한 가격 안정을 기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20번째 대책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을 꼭 집어서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에 7만 가구의 집을 더 짓겠다. 공급을 더 늘리게 되면 그것 또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 물량 증폭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이 수요 일방적인 이 정책에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안한 매우 균형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책 방향이 좀 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됐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에 대한 얘기는 많았는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었어서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모멘텀을 가지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그러면 이제 정부가 7만 가구를 주택 공급을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 늘리기 위해서 내놓은 모두 4가지 방책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공공재개발 방식입니다. 예. 네. 이 공공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각 그 개인들이 자기 단지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할 때 정부가 같이 참여를 해서 돈도 대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같이 회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지부진한 재건축을 또 재개발을 좀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지금 서울에만 530개 정도의 지금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 거의 100개는 가동도 못하고 지금 정발이 되고 있고 또 이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다가 재개발 조합을 만들었다가 10년이 지나도록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재건축을 해봤자 돈이 안 된다든지 또는 조합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정부가 돈의 상당 부분을 대주고 재건축을 하도록 북도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금도 대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다만 이 경우에 공공재개발을 하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그 부분 이를테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양을 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네. 어떤 아파트 공급분의 절반까지 50%까지는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것을 공공임대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촉진해서 아파트 공급도 늘리고 또 임대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전체 서민들에게 주택 혜택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획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연 정부가 돈을 대주고 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느냐 민간이. 민간이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신청을 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는 대목은 새로 늘어나는 아파트 물량의 50%를 정부가 사실상 가져가서 거기 50%를 임대를 주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동네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썩 지금 반기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르면 이제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집값에 영향이 없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종부세 개정안, 종부세를 대대적으로 세율도 높이고 또 비싼 주택일수록 그 세율을 가중해서 적용하는 그 제도, 저게 이른바 12.16 대책이라서 작년 12월 16일 네. 19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국회 일정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또 입장 차이를 정리하지 못해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다음 21대 국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 종부세가 공교롭게도 6월 1일 날 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물게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새로 종부세를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또 가중 적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네. 현재 여야 상황으로 봐서는 종부세 개정안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부동산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종부세를 크게 많이 부담할 것으로 우려됐던 가진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고요. 네. 종부세가 크게 이제 예상보다는 훨씬 적게 줄어든다. 그리고 종부세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집을 좀 팔도록 유도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어떤 집값 하락 세력들 입장에서는 예. 정부가 약속했던 종부세율도 안 올리게 되면 정부 말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더 넘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후폭풍 두 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쪼개기 증여라는 게 확산을 하고 있다고 네. 해요. 부모와 자식이 주택의 이제 네.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사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죠. 저 탈세인지 절세인지 예. 그건 조금 애매모호해요. 네. 예. 원래 탈세라 하면 법을 위반해서 세금을 떼먹겠다 하는 조세범들을 흔히 탈세범이라고 그러는데 절세는 현행 제도 속에서 정부의 제도를 잘 이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세금을 적게 낸다. 이것이 절세거든요. 예.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맞는데 위법이냐 아닌 합법이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아파트 가격, 집값이 좀 높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쪼개기 정여가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지적하신 대로 종부세 때문인데요. 예. 종부세라는 것은 이 재산세하고 달라서 가구당 세대주별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다.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자식 따로,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부세가 금액이 높아지면 가중해서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5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부세를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쪼개기 해서 5가구가 나눠 가지면 예. 세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 면에서는 10분의 1 정도만 내도 된다. 이런 세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있다, 비싸다라고 네. 싶은 쪽에서는 자신들은 그래도 절세한다는 차원에서 쪼개기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3차 추경까지 예상을 해보면 그 폭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괜찮은 건지 좀 어떻게 짚어보실 수 있을까요? 저 대목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제 네네. 1분기라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현재 우리 정부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과 정부가 지출한 그 차이가 재정 수지인데요. 현재 관리 재정 수지라고 통합 재정 수지라고 있는데 네.
뭐 그 전문적인 얘기는 구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부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리 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 1분기에 55조의 적자가 났어요. 이 정도 적자는 우리 건국 이후로 1분기 적자로서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적자가 났었는데 그 지난해 1분기 적자의 2배가 넘어가는 아주 폭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국세 수입, 세금은 안 그친단 말이죠. 법인세도 덜 그치고 경기도 나빠졌고. 그런데 지출한 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게 이런 게 아직도 지금 국민들한테는 나가지 않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예. 나가는 거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2분기에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도 지금 2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거다. 적자가 커지면 일각에서는 후손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후손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문제는 당면한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적자 폭만큼 정부가 시중에서 국채 발행이라든지 해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끌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으로 갈 돈이 정부로 가게 되고 기업의 자금난, 금리 인상, 그리고 주가 폭락, 회사채 발행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난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